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현대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제 가족에 대한 그 문제점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족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당히 이제 다양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4인 가구에서 1인 가구가 하나 이제 대세로서 이런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하나의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동전 양면처럼 애정의 공동체인 동시에 이제 갈등의 공동체.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런 그 갈등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이제 회의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우리가 혈연 중심의 이 가정에서 이제 가구 중심의 가족으로 변환했다는 여러 가지 조각가족이니 간헐적 가족이니 가족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런 그 억압적인 구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현대사의 가족과 더 나아가서 2차 시에는 이 자본주의와 가족의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족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이론적 이제 무엇인가, 정의가 가족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2차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족은 보통 우리가 배웠던 현대성 사회, 이 근대성 사회는 모노리스 패밀리라고 단선적 개념, 모노리스가 단선적이죠. 그래서 이제 고전적 정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나 여러분들의 가족의 형태, 두 명의 성인 남녀가 만나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집단. 이것이 바로 이제 고전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일탈이 되면은 가족이 아닙니다. 성인 남녀가 만나야 되죠. 근데 성인 남남, 성인 연녀 이렇게 만나면 동성이죠. 동성엔 가족이 아니죠. 그 다음에 동거, 결혼이라는 제도를 꼭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거도 가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없다. 무자녀 가족, 이것도 가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녀 결혼 한 명 이상의 자녀, 이럴 때만 가족이라고 우리가 근대사회 또는 현대성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이제 68혁명, 그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성 들어오면서 가족의 정의가 상당히 많이 이제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게 되면서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동성애죠. 이 동성애가 등장하면서 현대적 정의를 이제는 모노리스 패밀리에서 페미리스 복수형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플렉셔블 패밀리, 그러니까 플렉셔블이가 유연하다죠. 막 구부러진다. 그래서 다양성 가족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ASW라고 이제 National American of Social Worker라고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이제는 자신들 스스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전형적인 가족 임무를 수행하는 2인 이 사람들의 집단을 가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남남이 만나든 여여가 만나든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인 2인 이상의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가 그 TV에서 반영하고 있는 조립식 가족, 이 조립식 가족이 우리가 이제 조각가족이라고 합니다. 조각가족. 그러니까 아무런 혈연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냥 가족이다 생각하고 같이 생활하는 이런 조립식 가족. 그러니까 TV 드라마는 이제 조립식 가족이라고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조각가족입니다. 조각가족. 이런 식도 다 가족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소니 기등스라는 사람은 가족이란 이제 구조나 형태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책임감, 그렇죠? 2인 사람이 만나가지고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보호를 주고받는 구성체다. 구성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만들어진다. 혈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 간헐적 가족이나 조각 가족처럼 구성한다. 이게 구성한다. 이제 간헐적 가족은 이제 한 10명, 10명 이상의 이제 그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간헐적으로 모였다. 나갈 수도 있고, 그쵸? 같은 공간에서 한 집에 살면서 공동 육아, 공동 돌봄 하면서, 물론 생활은 따로 하죠. 근데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그렇습니다. 큰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 공간을 만드는 거죠. 요게 이제 간헐적 가족이라고, 우리가 이 육아 문제로 인해서 그런 그 구성체를 솔솔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현대적 정의에서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도 가족, 동성애도 가족,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동성애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동거 가족도 가족.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무슨 법이죠? 저 까먹었어요. 동거법이 있는데, 패치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이제는 그 동거도 거의 재산, 경제적 관점만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결혼이나 하는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는 이런 패치법을 이제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거 가족이, 이제 결혼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특히 병원에서 아주 중대한 수술을 할 때 보호자 이제 사인을 받죠. 근데 보통 이제 동거하는 사람들은 보호자가 아니니까 사인을 못 하죠. 근데 이제 프랑스는 그러한 것을 동등한 지위를 준다는 얘기죠. 동거하는 사람도 사인할 수 있는 동등한 지위를 준다. 그래서 동거도 이제 가족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교수님, 가족은 2명 이상의 구성인데, 어떻게 1인 가구를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질문을 학생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2인 이상이랄 때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그 가족이라서, 가정 중심의 가족이라서 그러한 정의가 되지만, 만약에 공간적인 개념에서 정의가 내려지면은 1인 가구를 가족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1인 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그 행정 체계가 4인 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1인 가구 중심으로서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고, 어찌되었든 자,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는 단선적인 개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플렉셔블한 패밀리로 정의가 바뀌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는 그야말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이제 근대 사회죠. 이 현대성 사회. 여러분들이 좀 근대 사회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1주차 그 현대성을 좀 헷갈리니까, 현대성 사회에서는 그 동체감이죠. 일심동체. 그래서 연대감. 그다음에 모성애를 바탕으로 아동의 보호막과 사회로부터 안식처. 우리가 근대 자본주의 여성 하면서 이런 멀어지는,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여성을 가까운 여성으로 두면서 이 어떤 아동의 보호막과 세상의 험한 그런 정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일체감이죠. 연대감이고, 일체감, 연대감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결혼식장 가면은 한 가족이 두루룩 같이 가는 거. 이걸 참, 하나의 가족 이데올로기라서 보여주죠. TV에서도 보여주고. 이게 일체감과 연대감입니다. 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현대사회는
이제는 뭐예요? 일체감보다는 각자의 방.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여성들 개인의 방의 강조, 그때는 개인의 방이 아니라 이제 자립을 의미하죠. 자립을 의미하는데, 어찌됐든, 이 각자의 방, 이제는 연대성 보도는 어떻게 돼요? 개개인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가족의 특징으로 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한 가족이라는 표현도 조금 문제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족이라 할 때는 이 연대감과 개별성의 어떤 조화 요것이 이제 건강한 가족이 아닐까, 그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문제가 있냐면, 건강이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 뭐가 건강하냐.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족 그러면은, 일체성. 근데 너무 또 가족이 따로 국밥식으로 밥도 따로 먹고, 언제 들어와 왔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연대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개별성을 또 존중하면 안 되죠.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고, 쉬운 얘기로서, 이제는 공부가 전부가 아닌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전에는 공부가 중요했지만, 이제 개별성이 중요한 사회, 그런 식으로 이제 현대의 사회에서의 가족은 개별성과 연대성의 조화가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성들에게도 방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개별성과 연대성의 조화가 바로 탈연대성에서의 건강한 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가족하면 또 따라다니는 게 요놈이죠. 페이트리아키. 이제 모부장제는 이제 메이트리아키인데 잘 그건 못 드시죠. 메이트리아키는 이제 모부장제고, 페이트리아키는 가부장제인데, 메이트리아키 모부장제로서 설명을 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부장제로 가족하면 따라다니는 게 가부장제죠. 그래서 2차 시에제 여러분 또 배우면, 자본주의 사회는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다. 그러면 가족제도는 바로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아버지를 중심으로서 어떠한 그러한 절대적인 가족 군림 형태가 가부장제죠. 그래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가족에서 이제 공고한 하나의 가족의 이데올로기로서 자리를 잡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여성은 저임금, 그죠? 저임금과 산업예비군의 역할로 또 규정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이것을 전적으로 도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가족제도는 같이 간다. 이건 이제 2차 시에서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면 되고, 자, 어찌되었든 이 가부장제는 원식 공산사회는 모르겠죠. 하여튼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지배하는 것으로서 생사 여탈권까지도 갖는 절대적인 주권자를 군림하는 가족 형태, 그죠? 최고 연장자 남성이 보통 부죠. 아버지가 가구에서 자녀, 주인, 노예.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 오이드푸스 컴플렉스도 어떻게 보면 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바로 가족 이데올로기입니다. 아버지에서 프로이트의 오이드푸스 컴플렉스가 아버지가 지배하는 것 통한 이런 가족 형태를 기본으로서 오이드푸스 컴플렉스를 본인의 심리학을 만들었고, 이것이 하나의 이제 아버지, 엄마, 자녀, 가족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이데올로기가 뭐냐? 교수님, 그게 뭐예요? 잠깐만, 가족 이데올로기인데. 간단해요. 내가, 유영철이가, 우리나라 최고의 살인마 유영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난 너무 억울하다. 나는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 어머니가 학대를 하고, 심지어 나는 어머니가 유기를 하고, 이래서 나는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가족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부모 속에서 자라나야만이 건강한 성격을 갖는다. 이게 가족 이데올로기예요. 이 가족 이데올로기가 바로 가부장제를 또 기초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초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가부장제는 우리가 보통 하여튼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소비 사회를 이제 공부할 텐데 여성은 예전에는 길거리를 혼자 다니지 못했어요. 이제 길거리를 혼자 다니는 사람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매춘녀만 길거리에서 혼자 다녔고 백화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프랑스죠? 프랑스의 최초의 백화점이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도시의 조건이 됩니다. 예전에는 항상 남성과 같이 다녀야 됐어요. 하여튼 보호도 있고 여러 등등 해가지고 백화점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혼자 다닐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했는데 그만큼 가부장제가 심했다는 얘기죠. 심했다는 얘기인데 어찌되었든 이 가부장제는 현대에 와서는 그냥 가족 구성원을 벗어나서 전 사회에 있어서 그죠?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친 일단 정치 경제 영역에서 남성의 지배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어떤 분의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성평등이 제1등이고 성이 불평등한 게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뒷받침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발표하신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평등을 측정하기 어려운 어떠한 지수, 그러니까 유엔 개발에서 보고한 그 지수를 가지고서 거기는 여성의 경제 활동이 없어요. 중등 이상의 교육열,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사망률이니까 결혼율 이런 지수를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통계의 함정이죠. 이 한마디로 통계의 함정이고 보통 우리가 성별 격차 지수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별 격차 지수로서 성평등 사회를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서 작년에 153개국 중에 108이에요. 108이. 중국이 106이, 일본이 123인가 6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빛나는 이 세 가지 국가가 100위권에도 못 든다는 얘기죠. 그만큼 성이 불평등하다는 얘기죠. 딱 한마디로 이제 좀 러프한 이제 연구 보고서였지만 캔사스대 이제 김 무슨 우리 교수님이 같은 학과,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같은 학점, 비슷한 스펙트럼을 가진 남녀 학생들이 졸업을 한 이후에 얼마 만에 임금 차이가 있나? 16.7%의 임금 차이가 나온다고 그래요. 성 하나 이유로. 똑같은 학교 나왔고, 똑같은 학과 나왔고, 학점도 똑같고, 스펙트럼도 비슷하고. 근데 남자는 100원 벌지만 여자는 83원 3전을 번다는 얘기죠. 그만큼 임금 격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지수를 다 무시한 이상한 많이 또 사용되고 있어요. 그 지수를 지면서 성이 평등하다. 이게 통계의 함정이죠. 통계의 함정이고 그거를 발표할 때 성별 격차 지수는 108입니다. 그것도 동시에 발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모르죠. 그 지수를 보니까 1등이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죠. 이게 바로 젠더 갈등의 또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슬픈 얘기지만 미셸 푸코가 이데올로기를 정당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지식인이다. 참 인생의 쓸쓸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의 고고학에서.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그 정당성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좀 또 3점 뿌려봐지는데 그만합시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는 성이 평등한 사회가 아니고 108입니다. 108이. 100등 안에도 못 드는 성불평등 사회고, 바로 가부장제도 이것처럼 정치 경제의 영역에서 모든 남성이 지배를 의미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는 이제 가부장제를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를 가부장제, 페이트리아컬 소사이어티, 가부장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남자가 여성보다 하여튼 위에 있다 한마디로. 그러면 정당성을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미셸 푸코가 지식인들이 그 정당성을 제공하는 거죠. 그 정당성이 뭐냐? 생물학적 결정론, 진화론.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여자가 육체가 임신과 출산 이 기간에서 남성에 대한 의지에 대한 이런 운명 때문에 의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체적, 생물학적으로 가부장제가 정당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출산과 임신은, 자, 우리가 이분법적 질서 배움에서 신과 인간, 그 다음에 인간 사회와 자연 이렇게 구분되죠. 그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출산과 임신을 동물처럼 자연의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여성은 출산과 육아, 가사로 노동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얘기했죠. 막스는 어떻게 얘기했죠? 막스는 상품이 이해하면서 배웠죠. 자, 노동이라는 것은 에너지, 기가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항상, 왜? 고귀한 거니까. 밀가루에서 빵을 만드는 이런 고귀한, 일단 나의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는 에너지를 다시 복원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돌봄 노동이다. 그래서 돌봄 노동은 생산 노동에 기여한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가사 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듯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가 프로이트는 그때는 여성학이라는 페미니즘이라는 이런 그 개념이 잘 이렇게 정초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대적인 한계죠. 이제 프로이트는 어떻게 보면 좀 페미니즘에도 도와주는 이론도 제공했고, 또 지금같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또 엔티 페미니즘적인 또 이론도 피고 있죠. 도와줬다는 것은 유아 성욕 이론. 그러니까 여자는 성욕이 없다. 우리가 그 근대 자본주의와 여성하면서 여성은 성욕이 없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존재고 오로지 남성이 요구할 때 어떠한 그 성욕을 해결하는 이런 단순한 기구 성욕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렸죠. 근데 이제 유아 성욕 이론에서 모든 남녀는 성욕을 갖고 있다. 그것을 깨는 거죠. 여자가 성욕 없다 그랬는데 프로이트는 모든 남녀는 성욕이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론이 유아 성욕 이론부터 시작되니까.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조금 페미니즘적이지만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통해서 바로 엔티페미니즘이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간단히 뭐냐면 초자의 형성이고, 이 초자의 형성에 있어서 초자, 그러니까 판단력이 이제 따라온다는 얘기죠. 슈퍼에고 판단력이 따라온다. 그래서 남자는
거세라는 강렬한, 아까도 했죠.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아버지, 그 다음에 자녀, 엄마, 이렇게 이게 4명, 4인 가구 중심으로. 그래서, 아버지는, 남성은 강력한 거세의 개념 때문에 아버지를 받아들이면서 초자아가 형성된다. 그래서 쉬운 얘기에서 판단력이 100점 만점에 100점. 여성은 거세할 게 없다는 얘기죠. 거세할 게 없고, 그래서, 좀, 남성보다 조금 못하게 오이드푸스 컴플렉스를 겪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점 만점에 90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력으로 해서 남자는 100점, 여자는 90점. 그래서 남성이 판단력이 높다. 또 파스칼의 팡세는 그래서 여자는 흔들리는 갈대다. 이성력이 판단력이 남성보다 떨어지니까 이렇게 할까 저리 할까 흔들리는 갈대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오이드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는 이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어떤 정당성을 제공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가족에 보는 이런 관점들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구조기능주의. 이 구조기능주의는, 이제 체계이론이죠. 탈코트 파슨스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정립시켰고, 구조기능주의는 우리가 여러분 배웠던 그 자유주의처럼 이제 약간 보수적인, 개인보다는 전체가 앞선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입장이죠. 전체보다는 개인이 앞서다고 한 것은, 그러니까, 누구죠? 마키아벨리는 이제 전체보다는 개인이 앞서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보다는 전체가 앞서다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구조기능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갈등주의도 그렇고요. 어찌되었든 이 구조기능주의는 뭐냐? 유기체론이에요. 유기체론. 체계 이론이 유기체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위를 한번 정의해 보세요. 위를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소화기관이다. 그렇죠? 우리의 음식물을 그라인드 시키는 부분이다.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은 위 자체 정의는 없어요. 우리 몸, 내가 살아 숨쉬는 이랑 나의 몸을 중심, 전체죠. 전체에서 위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를 하는 것이 바로 구조기능주의. 이 사회에서 내가 무슨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회를 존속시키는 데서 내가 무슨 기능과 역할을 하냐. 여기에 의해서 정의를 내는 것이고, 여기에서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대로, 자, 위가 나의 몸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데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냐. 그대로 사회로 와서 여러분이나 내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속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정의하는 거죠. 위를 정의하듯이. 그러니까 나 본인의 정의는 없죠. 위 본인의 정의가 없듯이 전체 속에서 나를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의사의 기능이 높으니까 고임금을 받고, 죄송한 얘기지만 만약 청소부의 기능이 의사보다 못하니까 저임금을 받는다. 기능과 역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고임금과 저임금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위의 기능하고 폐의 기능하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게 측정이 가능합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의사의 기능하고 청소부의 기능하고 그 측정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강의실에 교수의 기능하고 거기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의 기능하고 어떻게 저거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 달 동안 강의실 청소가 안 되면요, 강의 못 해요. 냄새나서. 그거 어떻게 측정해요? 근데 이분들은 측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분들은 이제 유기체론입니다. 체계 이론이 이제 그 유기체론이고, 체계 이론에다가 에코 기능을 집어넣는 게 생태 체계 이론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구조 기능주의는 체계 이론을 기본으로 해서, 아까도 했지만, 가족이라는 이 집단이 사회 유지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가족이, 응? 이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 그래서 이 구조기능주의는 가족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먼저 역할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기능을 나눠줘요. 이분들은 이제 네 가지 기능적 필수 조건. 우리가 소화기관이 있고 뭐 호흡하는 기관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 숨 쉬듯이 사회도 살아 숨 쉬려 그러면 네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경제 적응 기능, 하나는 정치 목적 달성 기능, 하나는 통합 기능, 종교나 미디어, 하나는 유형을 유지한다. 여기에 이제 가족과 교육 제도가 들어갑니다. 유형 유지 기능. 그래서 가족 제도는 유형 유지 기능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분들은 자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가족이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이 봉건사회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가족 형태는 대가족 제도고, 현대사회에 오면서 핵가족 제도로 이제 이 사회 유지를 하는데 공헌하도록 변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화와 적응의 산물이다. 사회가 변했으니까 가족도 변화한 사회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자 진화하고 적응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족은 보편적이다. 어느 사회도 있는 보편성과 본질적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시대 때가 우리가 배웠죠. 대가족 제도 아니죠. 조선시대는 핵가족, 그 다음에 결손가족, 거기서부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고, 진화 적응의 산물, 여기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 본인들의 관점에서는 진화와 적응의 산물로. 그래서 인간의 본질적이다. 그러면 이제 원시 공산사회가 가족이 있었냐? 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금 파푸니기아 그쪽 원시인들은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보편적인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죠. 어찌되었든 이분들은 이 사회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족은 네 가지 기능주에 그 가족은 유형 유지 기능에 이제 포함되고 있고, 이 사회가 잘 운영되고자 내가 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위가 변하듯이 가족도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변했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족 구성원의 어떠한 역할이 가장 이 사회에 기능적 역할을 하냐. 남자는 도구적 역할, 여성은 표출적 역할. 아까도 얘기했죠. 생물학적인 결과에 의해서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하기 때문에 여성은 표출적 역할을 해야 되고, 한마디로 하우스 키퍼, 감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남자는 도구적 역할, 브레드 위너, 수입, 빵을 벌어오는 사람,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이것이 가장 사회의 유지에 맥시멀한 가족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버지는 바깥에서 돈 벌어오고, 엄마는 가정에서 돌봄 노동하고, 이것이 가장 이 사회가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가족 형태라고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표출적 역할은 여성, 도구적 역할은 남성,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건강한 가족,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사회화시키고 이런 건강한 가족, 이런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전양면처럼 이런 가족은 행복이 넘치는 애정으로서의 가족이다. 행복이 넘치는 애정으로서의 가족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전적으로 틀렸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이 뭐 애정과 행복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갈등도 있고요. 그렇죠? 갈등도 있지. 이걸 동전양면을 다 갖고 있는 거지 한쪽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을 좀 더 뭐 또 애정이 없는 가족, 뭐 막스처럼 무상계급은 가족도 없다, 그런 말은 또 이해가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흙수저, 금수저 하면서 금수저 부모하고 흙수저 부모, 왜냐면 흙수저 아이들이, 우리 흙수저로 태어난 분들이 사다리 이동으로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이동 경로가 지금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흙수저는 흙수저로 살고 금수저는 금수저로 사는 이런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흙수저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 상당하게 금수저 아이들만큼,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갈등이 보입니다. 그래서 돈 없어 봐요. 집안 시끄러워요. 집안 시끄럽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스는 무상계급은 가족도 없다, 이런 말도 표현해요. 그만큼 이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어떠한 욕망의 덩어리, 성욕, 그다음에 어떤 재산욕, 이런 욕망의 덩어리로 이제 막스는 보는데, 하여튼 구조기능주의는 이렇게 이제 애정으로서의 이제 가족 개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반해서 이제 막스, 이제 요 사람은 이제 칼 막스고, 요분은 이제 프리드리 엥겔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스가 불우하게 살아가지고 돈이 없는 무산자 계급 같지만, 막스는 우리 지금 속된 말로 금수저의 아들이에요. 잘 살았어요. 아버님이 그 세무 공무원 하셨나 하셔서 잘 사셨고, 그 체제에 반대하는 그러한 그 이론 때문에 망명 다니면서 참 어려운 생활을 하셨지. 그러니까 있는 돈 다 까먹으신 거죠. 속된 말로. 왜냐면 잘 사셨고, 유태인이니까 이제 교수가, 그 당시는 유럽에는 유태인은 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평생 공자님은 딱 한 6개월 정도 국무총리 한번 하셨죠. 막스는 평생 이제 직업이 이제 없으셨고, 어떻게 보면 또 인생살이 하면서 이 사회와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프로이트 같은 분은 유태인이지만 대학교 교수가 되죠. 사회하고 잘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인생을 사신 분이고, 이분은 전혀 타협 없이 자기의 길을 간 그런 이제 성각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신 분이고, 이러한 삶 속에서 이제 프리드리 엥겔스가 틈틈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죠. 영국 망명에 가면서 경제적 도움을 많이 줬고, 하여튼 그러한 그 두 분이 이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가족이나 여성에 관한 것은 아까도 했지만 막스는 그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성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적 확대는 안 보셨어요. 왜냐면 그것도 시대적 한계죠.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지금처럼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지 않는 사회에 사셨기 때문에 거의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이 가족과 여성에 관한 것은 거의 이제 프리드리 엥겔스의 이제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스의 이론을 프리드리 엥겔스가 플러스 여성 가족을 덧쓰기 하면서 하나의 이제 이론화 작업을 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유재산이죠. 이분들은 이제
뭐 경제적인 면에서 항상 막스가 얘기하고 오니까, 자,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막스의 이제 사유재산 개념을 강조하면 이제 인용하면서, 자, 모르간의 이제 그 고대 사회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모르간에.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은 잊어먹었는데, 모르간이라는 분이 고대 사회, 그러니까 그 원시사회죠. 원시사회, 공산사회를 그리면서 3단계로 이제 분석합니다. 그래서 야만, 미개, 문명. 이게 이제 고대 그 공산사회, 아주 원시사회의 형태다. 그러니까 야만하고 미개가 넘어갈 때가 불의 발견. 그렇죠? 야만과 불의 발견. 그래서 야만 시대와 미개 시대의 이 구분은 불의 발견. 그러니까 불로서 음식을 이제 데펴 먹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암은 캔서는 이제 이 시대부터 등장했다. 왜냐면 구워 먹는 것부터 그 캔서이라는 문제가 봉착하니까 인류는 이 시대부터 이제 암이 존재했다. 이렇게 이제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저가 이제 기동량으로 이제 들은 적이 있고, 어찌 되었던 불의 발견이죠. 근데 야만 미개 시대에는 여성이 수렵과 채집을 하고 남성은 사냥이었던 게, 이게 이제 엥겔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분법적 질서를 가지고 남자가 힘이 세고 여자가 약하다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 시대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센 남자는 사냥을 하고 힘이 약한 여자는 수렵, 그냥 과일 따고 산속에서 채집하고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이 갈등주의의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갈등주의를 안 썼네. 죄송합니다. 이게 구조기능주의고, 이게 이제 그 갈등주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써놓죠. 여기 이제 그 갈등주의의 이제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주의가 컴플렉트죠. 네. 그래서 F가 되겠냐. 갑자기 정타는 갑자기 이게 못 그릴 때가 있어요. 컴플렉티즘. 자, 근데 갈등주의는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인문법적 질서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자는 수렵 채집하고 신체적으로 약하니까 남자는 사냥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엥겔스가, 자, 이때 공산사회니까, 원시사회니까 뭐 무기가 없었다 이거예요. 무기가 없었다. 그럼 파충류가 좀 큽니까? 파충류가 좀 크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맨날 잡혀먹는 거죠. 인간이 맨날 잡혀먹고. 그래서 남자의 사냥은 그냥 말이 사냥이지, 그냥 길 가다가 죽은 동물이나 죽어가는 동물을 이제 거두는 그런 단계다 이거죠. 그래서 간헐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간헐적으로 하니까 수렵 채집을 하는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여성이 이 시대를 지배했다는 얘기죠. 수렵 채집은 항상 정기적으로 하고 남성은 간헐적으로 사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꾸로 하든가, 남성이 그냥 수렵 채집을 하면 되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 공산사회는 모계사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계사회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제력이 그 사회나 그 집단의 주된 경제력이고, 남성의 사냥은 부경제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 중심으로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사람이 왕이라는 식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 중심이 사회된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했다. 이게 가축을 사육하게 되고, 이 가축으로서 논농사를 짓게 되면서 바로 문명시대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야만, 미개, 문명시대로 들어왔다. 자, 문명시대, 그러니까 야만과 미개의 차이는 불이고, 미개 시대의 차이는
바로 가축의 사육을 통한 경작이라는 얘기예요. 논농사 경작. 그러니까 가축을 이용한 바로 경작 시대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가축을 이용한 경작. 여기서 상당히 중요해요. 엥겔스는. 자, 가축을 이용한 경작 시대였으니까 이 가축이 힘이 센 남자가 가축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힘이 센. 그죠? 이분은 남자가 힘이 세고 여자는 힘이 약하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힘이 센 남자가 가축을 돌봤다는 얘기예요. 가축을 이용해서 경작을 하게 되니까 쓰고 남는 잉여 생산이 생겼다. 이게 잉여 생산. 그렇죠? 잉여 생산. 즉 사유재산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쓰고 남으니까 이제 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사유재산이 시작된다. 뭐 짱자크 루소도 이런 얘기를 하죠. 경작지를 나눠주면서 사유재산이 생긴다. 마찬가지예요. 공유지에서 땅을 각각의 사람들이 땅이 내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부터 사유재산이 시작됐다고 이제 루소는 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비슷하게 엥겔스도 잉여 생산이 생겨서 사유재산이 생겼다. 그래서 남성 위주의 사회로 변했다. 그래서 여성 사회 실패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보고 하여튼 우리가 2차시 보면 여러분들이 저가 이제 또 그렇게 안 보는 거. 하여튼 여성 사회의 대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성 위주 사회를 변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사유재산이 생겼어요. 저가 항상 얘기하죠. 북한과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한민족임은 같은 민족임을 느껴요. 자, 북한은 국가를 통째로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규모가 좀 작아요. 기업을 통째로 주든가, 예? 기업을 통째로 주든가, 심지어 교회까지도 자기 아들한테 주려고 무던히 편법을 쓰죠. 뭐 어저께 그저께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이 완전히 이제 그 아들한테 넘어갔다 이런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어떤 때 무던히 하여튼 아들한테 준다는 걸 보면은 동포인지는 내가 알겠어. 같은 동포예요. 그렇죠? 단위만 틀릴 뿐이지.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만약 스님들이 자식이 있으면 또 절도 넘기라고 그런 저 기사도 많이 날 거예요. 다행히 스님들은 자식이 없으니까 다행이라 생각 드는데 어찌되었든 같은 얘기예요. 자, 엥겔스가 사유재산이 생기면은 내 자식한테 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 자식한테. 근데 옆에 있는 아내가 난 아이가 이게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어떻게 구별하냐는 얘기예요.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재산은 내 자식한테 주고 싶고 옆에 있는 아내가 난 아이가 이게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를 가둬두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나만을 상대하는 일부 다처제가 생각되면서 가족이 탄생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변화되면서 귀속되고 가부장사회, 뭐 가부장제 사회 전화보다는 그냥 그래서 가족이 탄생됐다. 그리고 가부장 사회로 전환됐더니 이게 가족 제도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유 재산에서 가족 제도가 탄생됐고 이것도 가부장제도 여기서 생겼다는 얘기죠. 토대가 상부를 결정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토대가 결정한다는 얘기죠. 막스의 사회 구성체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막스의 사회 구성체론은 토대가 생산 양식, 상부 구조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배웠죠?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래서, 바로 사유재산에서 가족제도가 생성됐다는 막스의 사회 구성체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사유재산이 가족제도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든 가족제도는 구조기능주의는 애정이 넘치는
이런 사회지만 아니란 얘기예요. 재산 때문에 모였으니까. 저가 뭐 그래서 무상계급 가족도 없다. 뭐 흑수저 뭐 여러 번 뭐 그런 그만하고 경제적 한번 문제가 있는 가족 보세요. 거기에 뭐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나 그 갈등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은 가족 안의 개인들 각자가 얼마나 평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많은 이제 고민을 한다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분들은 아까도 했지만 사유재산에 의해서 가족 제도가 탄생된 거죠. 사유재산에서 가족 제도가 이제 탄생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고등학교 때 또 배우신 분도 있고, 이렇게 사유재산에 의해서 가족 제도가 탄생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배웠던 상품 경제와 자본주의 체제로 다시 한번 분석하면, 자, 우리가 배웠죠. 자본주의는 상품 교환 경제이다. 상품 경제. 어찌되었든 가족 제도는 이렇게 탄생되었고, 뭐 구조기능주의처럼 뭐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 인네이트하다는 얘기죠. 자연 발생적이다고 이제 보는 거고, 이걸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 쉽게. 그래서 가족 제도는 보편적 제도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화 인간, 자연 발생적 뭐예요? 인내의 성격을 갖는다 이죠. 그쵸? 자연 발생 인내의 성격. 본질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이다. 옛날에 계층사회는 양반피로 태어났고 평민피로 태어났고 본질적이다. 이게 본질적이다. 근데 이분들은 사유재산에 의해서 가족제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자, 자본주의는 이제 상품 교환 경제입니다. 자본주의는 상품 교환 경제라고 우리가 상품에 의해서 배웠고, 그래서, 자, 가격을 수요와 공급에 의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체계에 의해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꼭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이타적인 존재로 변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아담 스미스는 보는 거죠. 하여튼 시장 경제에 의해서 그게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시장 경제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이 가격이 형성이 된다. 막스는 이걸 풀었죠. 고종자본, 가정자본, 이윤. 그렇죠? 그래서 가변자본이 30원 주면은 이게 100원일 때 10원이 되는 거고요. 가변자본을 만약에 10원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유는 30원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가 임금을 내가 10원 줬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윤이 얼마 남아요? 이윤이 30원 남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본가는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이윤이 많이 남는 상품 교환 경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원에서 여기를 10원 주면은 이윤은 30원이 남는 거죠. 그러면 임금을 적게 줘야 되죠. 그렇죠? 임금을 적게 줘야죠. 그래서 가변자본, 남성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자본주의 경제는 다른 경제 시스템과 달리 여성을 시장 노동에 동원했다는 점이 자본주의 경제의 바로 가족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봉건사회나 고대 그리스 그 이전의 사회도 여성을 시장에 편입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길드도 다 남성 중심이죠. 유일하게 자본주의가 여성을 시장 경제에 편입시켜요. 이게 다른 사회와 틀린 점이에요. 왜? 여성을 산업 예비군의 역할을 하면서 바로 남성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시키는 그러한 노조 파괴 노동으로서 봤다는 얘기죠. 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걸 노조 파괴 노동이라고 합니다. 노조 파괴 노동. 그러니까 여성을 노조 파괴 노동으로서 간주하면서 이용했다는 얘기죠. 이용했다. 그래서 가변 자본을 억제하고자, 남성 노동자 임금을 억제하고자 여성을 시장에 동원했다는 얘기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막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예비군으로서 저임금 계약직, 요즘은 우리가 보통 이제 프레카리아트죠. 이 신자유주의, 우리가 배웠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해서 비정규직이라는 문제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등장했죠. 구조조정, 경쟁, 프레카리아트. 그러니까 여성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위치시킨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여성을 시장에 동원했어요. 근데 남자는 100원 주고 여자는 90원 줘. 그럼 이유와 정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와 정당성이 없으면은 당연히 100원 줘야 되죠. 이유를 자본주의는 제공하는 거죠. 어디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까 배웠던 여성은 남성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90원 받아야 된다. 그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면은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해서 여성의 저임금을 했는데, 여성의 저임금 만약에 남성과 똑같이 100원을 준다 그러면 굳이 여성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임금 상승 억제 효과, 노조 파괴 노동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중요하고, 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기초인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저임금에 놓고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당신은 저임금을 받는 이유, 정당성을 제공하고, 이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바로 가족제도의 기초 위에서 형성되니까 자본주의는 가족제도를 기초로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업 파괴네, 노조 파괴 노동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파업 파괴 노동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본의 이익을 마음대로 증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유재산에서 가족제도가 탄생됐고, 현대사회에 오면서 가족제도가 왜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의 골간이 되고 또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된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족제도는 사회의 기본이다. 가족제도는 사회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 기본을 구조기능주의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죠. 본질적이고 인네이트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족제도가 기본이다 그러지만, 막스의 갈등주의 입장에서는 가족제도가 기본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러한 이유로서 자본주의에서 가족제도가 바로 기본이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더 나아가서 이 갈등주의는 오늘날 가족제도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상속을 통해 공고하는 계급 집단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죠? 계급 집단으로 규정될 수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고, 그죠? 그래서 반사회적 가족, 부와 빈곤의 세습기구로서의 성격, 가사노동을 통한 여성의 착취, 사적 공간이라는 미명 아래 벌어지는 부에 대한 개인에 대한 억압 등 이런 반사회 가족도 지금은 많이 해제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갈등주의는 가족이라는 것이 계급 집단이고, 왜 계급 집단이냐?
재생산 집단이에요. 가족은 그러니까 꼭 그런 건지는 아니지만 부모가 우리한테 자꾸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라, 이 얘기는 지금의 지위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족의 지위를 재생산하라는 얘기죠. 열심히 하는 거, 이걸 계속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해라. 그래서 가족제도는 뭐라는 얘기예요? 지위를 유지하는 계급 집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뭐 본질적이고 니네들처럼 뭐 본질적이고 뭐 인네이트한 것이 아니고 계급 집단이야. 계급 집단이니까 당연하게 뭐예요? 없애져야 되죠. 그렇죠? 이분들 일때는 없애져야 되죠. 그래서 상속 우리 뭐 부익부 빈익부 부익부 빈익부 상속으로서 지금 이렇게 계급이 계속 재생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여성은 더 세컨드 시프트라 해가지고 이제 이 수업을 듣는 여성은 졸업과 동시에 이제 결혼을 해도 일도 해야 되고 또 뭐예요?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가사 노동을 하는 두 번째 이동을 하는 그러한 착취적인 구조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녀에 대한 어떠한 개성을 무시하는 몰개성화, 그쵸? 뭐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우리 때는 거의 몰개성화죠, 그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고 뭐 나의 개성으로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장해서 뭐 학교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저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거의 엄마가 점수 맞추고 뭐 짜고 뭐 해서 이렇게 학교를 보는데 뭐 학과 중심이 아니죠. 나의 점수에 맞춰서 결정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뭘 개성하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갈등주의는 반사회적 가족을 이제 이야기한다 할 수가 있고, 자, 제가 볼 때 저는 결론적으로 이 가족에 대해서, 현대사의 가족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가족도 이제 뭐 형태는 되지만 본질적으로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자본주의는 어쨌든 여성을 그 개념 잠깐만 까먹네요. 뭐죠? 파업 파괴 노동. 제가 노조 파괴 노동인데 파업 파괴 노동의 역할을 하면서, 파업을 파괴하는 노동의 역할을 하면서 남성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자 자본주의는 의도적으로 여성을 시장에 편입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장에 편입시켰다. 자, 시장에 편입시켰다는 것은 여성이 이제는 남성보다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재산을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가족의 개인화와 다양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예전에는 남편이 벌어오는 것에 의해서 움직였지만 지금 여성 스스로가 이제는 돈을 벌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개인이라는 것이 탈가족화 개념이 있어요. 이따 보겠지만 탈가족화가 뭐냐? 남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거. 이게 탈가족화예요. 그 다음에 가족에서 했던 어떠한 뭐 돌봄, 요양, 어르신들 요양을 이제 다른 데에서 해주는 거. 요양병원에서 하고 있죠. 이게 탈가족화죠. 그러니까 탈가족화와 개인화는 맞물려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탈가족화와 개인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를 가져왔으니까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현재 다양한 가족 형태는 자본주의의 본질성에 기인한다. 이 다양한 가족 형태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본질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핵가족 중심,
고전적 정의에서 영의 다양성 가족으로 가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다. 본질적인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여성의 어떠한 경제적 또는 그러니까 성의 평등? 이 여성의 성의 평등은 동시에 자본주의의 이제 자본주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그러한 궤적을 같이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예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의 평등이 되는 그 시점부터, 자, 우리가 봉건사에서 자본주의를 오듯이 자본주의도 이제 다음 시대의 생산 양식으로 넘겨주는, 이제는 뒤로 가는 그러한 그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100년 후인지 200년 후인지 그건 모르죠. 하여튼 그러한 전철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성평등 사회가 구축됨으로 인해서 사회는 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그 2차 시에서 또 우리가 현대사의 가족을 보면서 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또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